지금부터 에코톡, 우리의 내일을 만드는 환경수다방을 열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함양연꽃의 원장 김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의 사상가 간디는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바로 당신 자신이 되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올해도 김더위, 가을 장마, 이른 추위로 기후변화로 많이 힘들었죠. 이러한 기후변화는 자연현상도 있지만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마하트마 간디 이야기처럼 함께 이야기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증장애, 초등학생. 여러분은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시나요? 나약하거나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함양에서는 플로깅을 통해 함께 걷는 지구사랑을 실천한 분들이 계십니다. 다함께 사이좋은 마을학교 교사 김현임님과 위성초등학교 학생 김소은 양이 첫 번째 수다방을 열어주시겠습니다.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함께 사는 세상 깨끗하게 만들어요.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다함께 사이좋은 마을학교 마을교사 김현임, 위성초등학교 3학년 김소은입니다. 재미있게 잘 들어주세요. 네, 오늘 발표 순서는요. 먼저 에코일 크루 소개와 소은이의 소감, 그리고 저의 소감, 그리고 깜짝 영상 편지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에코일 크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설명은 소은이가 좀 부탁해. 에코일 크루는 교보교육재단에서 진행하는 사회 사업이에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휠체어 플로깅으로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과 ESG 활동을 덧붙여 실천하는 봉사단이에요. ESG 활동, 그게 뭘까요? ESG 활동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E는 environment, 환경이라는 의미의 약자고요. 그리고 S는 social, 사회란 뜻이죠. G는 governance, 합의라는 뜻인데 지구를 아프게 하지 않게 환경을 잘 지키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고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행동하자는 뜻이라고 저의 절친인 챗GPT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이런 뜻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화면 여기 보이시나요? 네, 이 캐릭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이거는 에코일 크루의 로고예요. 뭘 타고 있냐면 휠체어를 타고 있죠. 휠체어를 탄 지구가 재활용 표시가 있는 이 바퀴를 굴리는 모습입니다. 약간 어떤 느낌인지 살짝 감이 오시나요? 함양 연꽃의 집의 에코일 크루의 목적과 목표,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번에도 소은이가 한번 알려줄래요? 목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힘을 모아 아름답고 깨끗한 세상 만들기고요. 목표는 휠체어 장애인분들과 함께 플로깅하면서 깨끗한 함양을 만드는 것과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연꽃의 집 이모, 삼촌들과 함께 이웃사촌으로 지내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소은아, 엄청 깔끔한 설명 고마워요. 자, 이번에 에코일 크루를 위해 모인 사람들을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먼저 함양 연꽃의 집에서 통영 바닷가와 그리고 우리 살고 있는 함양 주변을 플로깅하고 있는 아름드리 봉사단, 그리고 함양과 전국 각지를 여행하면서
여행지가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친화적인지 조사하고 인터넷에 공유하는 무장애 지도 조사단이 함께 했고요.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함양초등학교와 유성초등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여기 사진을 자세히 보면요. 소은이가 있네요. 맞아요. 소은이가 너무 조그맣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큰 사진이 나오면 더 크게 웃어주세요. 소은아. 그리고 100점만에 다 함께 사이좋은 마을학교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했었죠. 올해 에코에크루 마지막 플로깅은 지난 9월 20일에 있었는데요. 외국인 유학생 봉사 여행인 소셜 트립 주민 함양에 오셨던 참가자분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올해 에코에크루 활동은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소은이와 함께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지난 6월에 다 함께 사이좋은 마을학교와 연꽃의 집 장애인분들이 같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8월 20일에 함양초 미성초 친구들이랑 함께 상인공원에서 플로깅을 했었고 8월 30일에는 마을학교 친구들이랑 상인공원에서 한 번 더 플로깅을 했었어요. 그리고 9월 20일에 마을학교 친구들이 사는 백전면 동네에서 외국인 소셜 트립 팀과 함께 마지막 플로깅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번 에코에크루에 참여한 소은이의 소감이 선생님은 되게 궁금한데요. 소은이는 어땠어요? 먼저 8월 20일 촬영 소감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에코에크루 활동이 처음 해보는 것이라 많이 떨리고 걱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휠체어를 밀어주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우선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가 안 보여. 보기보다 무겁고 조종이 어려워서 인도 옆으로 빠질 뻔했어요. 상민공원에는 청소해 주시는 직원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쓰레기보다는 독버섯이 더 많았어요. 같은 미성초등학교 동생 별아랑 쓰레기를 줍다가 음료수병을 발견했는데요. 보니까 다 먹지도 않고 그대로 버려놔서 살짝 열받더라고요. 연꽃의 집에서 유튜브에 이번 플로깅을 올리려고 하는데 나레이션 녹음을 도와달라고 해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제 목소리가 잘 어울리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재미있었어요. 교보교육진흥과 함께하는 청해 연꽃의 집 에코에크루 이야기. 안녕하세요, 서은이에요. 제가 휠체어 플로깅 분사단 에코에크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에코에크루 활동이 끝나고 나서 든 생각은 재미있어서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꽃의 집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음 활동부터 미션이 2개가 생겼어요. 하나는 제가 직접 에코에크루 활동을 촬영해보고 함께하는 분들의 인터뷰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에코에크루 플로깅에서는 직접 카메라를 들고 연꽃의 집 이모, 삼촌들과 다 함께 사이좋은 마을학교 학교 친구들의 집 모습을 촬영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어떻게 했었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은이에요. 짜잔, 이게 뭘까요? 오늘은 에코에크루 활동에서 제가 직접 촬영도 하고 인터뷰를 해보려고요. 떨린다. 잘할 수 있겠지? 저도 오늘은 일찍 연꽃의 집에 와서 플로깅 준비를 도왔어요. 오늘 백전마을학교 친구들과 함께한대요. 기대돼요. 그럼 렛츠고! 백전마을학교 친구들이 아직 안 와서 연습으로 삼촌들이랑 촬영 연습을 해봤어요. 오늘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자기소개 한번
본격적으로 인터뷰 시작! 자기소개 한번 해줘. 저는 무슨 초등학교 3학년 가고 싶은데요. 오늘 쓰레기 많이 주웠어? 아니, 아직 안 줬어. 오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환경단체하고 같이 마을학교에서 하는데 오늘 열심히 쓰레기 풀어서 우리 깨끗한 지역이 될 수 있게 노력 한번 해볼게. 오늘 하는 거에 필요한 거 알려주시면 어떠세요? 일단 날씨가 조금 시원해져서 햇빛을 좀 걷는 것 같은 분이 있고요. 쓰레기 얼마나 주우셨나요? 지금요 4개 5개 주었어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 백전초등학교 4학년 1반 2반 강미아라고 합니다. 쓰레기 오늘 얼마나 주셨나요? 다른 분들은 5개를 넘게 주었어요. 활동이 끝나고 느낀 점은 마을학교 친구들과 연꽃의 집 이모, 삼촌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에코의 크루는 완전 제 취향적인 활동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언니들도 다음에 시간이 되면 꼭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완전 추천이에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선생님께서 더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우와, 이야기 너무 알차고 꼼꼼하게 잘했죠? 야, 여기서 박수를 치는 우리 1학년자 중학교 여러분 너무 센스 만점입니다. 좋아요. 소은이의 바톤을 제가 잘 받아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소은이는 완전 제주꾼입니다. 처음 보는 마을학교 친구들과 마을쌤한테 인터뷰 질문도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고 이번에 선생님이 한번 잘 얘기를 해볼게. 네, 저는 에코일 크루에 참여한 다 함께 사이좋은 마을학교 입장에서 소감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사진은요, 소은이가 저를 인터뷰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큰 화면에 나오니 어색합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좀 상태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네. 마을학교 친구들은 작년에 연꽃의 집 장애인분들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무장애 여행으로 지리산 둘레길을 같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그때 연꽃의 집 분들과 조금 친해져서 지금은 이모 삼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올해 에코일 크루 활동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해 주셔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함양에 있는 면단위 학교는 학생 수가 많지 않죠. 백전초등학교는 전교생이 딱 지금 19명입니다. 그리고 매년 적어지는 학생 수를 보면서 우리 사회와 지역이 작은 마을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좀 거두어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런 작은 학교의 모습이 우리 사회에 놓여진 장애인분들과 같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래서 마을 학교에서는 이번 에코일 크루 활동을 할 때 서로가 소외되지 않고 함께 한다는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한 에코일 크루는 총 3번의 활동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 활동인 오리엔테이션 시간 어땠는지 간단하게 짧게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인사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장기자랑도 하고 그런 시간으로 첫 시간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1학기가 끝나갈 때쯤 상림공원에서 두 번째 활동을 하게 됐어요. 이날 참여했던 학부모님의 이야기와 친구들의 모습 그리고 그 어떤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신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상쾌하고 그리고 또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니까 되게 여유롭고 좋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하나도 덥지도 않고 되게 상쾌하고 냄새도 되게 좋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걷기를 하면서 자연보호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하는 행사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나 이런 걸 배울 수가 있어서 이제 어울리는 것 같고요. 오늘 아이들과 또 장애인분들과 같이 공원에 와서 또 환경 정화 운동을 같이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이 정화 운동에 대해서 너무 또 적극적으로 임해주고 또 장애인분들과 같이 어울려서 활동하는 모습이 아빠 입장에서 되게 뿌듯하고 성장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활동해보니까 어땠어요? 그냥 구경을 했고요. 그냥 애기 쫓아다니기 힘들었어요. 쓰레기는 많이 주웠어요? 애들이 계속 잡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알려주기만 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친구 어땠어, 친구? 재밌었어요? 오늘은 뭐가 좋았어? 하나만 얘기해보자. 하나만. 없어요? 어제 쓰레기 몇 개 정도 주운 것 같아? 방송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늘 어땠어요? 해보니까? 맞아, 너무 덥고 너무 힘들어. 오늘 쓰레기 몇 개나 주운 것 같아? 만약에 날씨가 좀 시원하고 이랬다면 오늘 좀 기분이 더 좋았겠지. 오늘 휠체어 탄 장애인분들 보니까 어땠어? 휠체어 밀어봤어요? 오늘 수고했어요. 네, 여러분들의 옛날 꼬맹이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이날 너무 사실은 더워가지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계절에 이렇게 한 번씩 함께 하긴 하는데요. 서로 알아가는 속도가 정말 참 느렸습니다.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도 그 속도만큼 또 천천히 갔고요. 그래서 세 번째 활동에서는 플로깅을 하기 전에 서로 친해지는 놀이를 했어요. 그리고 쓰레기를 줍고 그냥 헤어지기가 너무너무 아쉬워서 그것을 기억에 남을 만한 방법을 고민을 좀 하다가 쓰레기 회고를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즐거운 기억을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마침 날씨 좋은 가을로 넘어가는 9월 20일에 특별 게스트로 함께한 외국인 유학생들과 마을학교 친구들, 함양 연꽃의 집 식구들 모두 모여 에코일 크루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뭘 하면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인사놀이를 하기로 했어요. 가위바위보 그리고 스티커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인사법입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섞여 있을 때 하기에 굉장히 기발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빨리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그룹 활동들을 하시게 된다면 한 번쯤 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려요. 이번에는 마을에서 함께 준 쓰레기를 단순히 더럽고 불편하게만 바라보기보다는 좀 더 능동적으로 다루는 시간을 가졌어요. 쓰레기로 뭔가를 표현을 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아이디어가 아주 잘 나오는 것 같았어요. 이번 마지막 에코일크루 활동에 참여했던 분들의 소감인데요. 함께했던 분들을 대신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아이와 어른,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이라는 서로 달리 보이는 사람들이 환경을 지킨다는 하나의 주제로 만나서 함께 걷는 작은 순간을 만들고 관계를 조금씩 깊게 만들면서 좋은 추억까지 쌓은 정말 알찬 기분이었습니다. 아이고, 소은아, 있잖아. 너무 우리 이야기만 많이 했던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와 함께 플로깅을 하셨던 연꽃의 집 남기 삼촌이 언니들에게 깜짝 영상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함께 보시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남규 씨라고 저희는 호칭을 하는데요. 이분이 어땠었는지 말씀을 하실 텐데요. 약간 이제 또박또박 말씀하시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서 아래 자막까지 표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꽃의 집을 살고 있는 어른이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한국으로 내려가는 것은 좋았겠지만 이건 동감이야. 저도 여러분으로 인사드립니다. 한국으로 다채로운 지지로 따른 사람들 또 앞으로 더 나아가는 사람을 위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만 있는 사람이 원할 수 있겠어. 따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곳저곳을 다니며 나의 지하적으로 하늘의 자유를 조심해야 있는지 조사하는 우리의 조사하는 일도 하고 있고 오늘 소원이라 사람들이 발표할
가진 애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선생님들 하고 있는 게 많죠. 학교로 공부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겠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세상을 위해 사소한 것부터 노력하면 어떨까요? 언젠가는 학생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을 덕분에 나 같은 장애인도 어르신들도 우리 가족들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일단 지나면 어머니한테 득득 소리 지고 오기 전에 어머니 소리 듣기 전에 성질도 하고 해보라고 해야 될까요? 없어도 애국으로 와요해주세요. 남은 시간 얘기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남녀의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그 광고까지 하셨어요. 남규 씨의 유튜브 꼭 찾아서 한번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고마워요, 남규 씨. 네, 여러분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같이 말씀처럼 에코일 크루 활동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그러나 그러지 않더라도 우선 내 주변부터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좋겠고요. 남규 씨 말씀처럼 오늘 방 청소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알고 있던 것들을 화면에 보이는 친구들처럼 그렇게 골반이 멈추지 않는다는 핑계로 미루기보단 내가 할 수 있는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모두를 위한 마음으로 해나간다면 우리는 부모님과 또 우리 소은이 같은 후배나 동생들과 함께 더 행복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까지 저희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더 할까? 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수다방 잘 들으셨습니까? 에코힐 크루 활동을 같이 해보고 싶다. 손을 내려주세요. 네, 다 같이 해주시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음은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런 뜻깊은 활동을 소개해 주신 김현인 선생님 그리고 용기 있게 이야기를 들려준 너무나 귀여웠던 김소은 학생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좀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진주 경상대학교에서는 비빔밥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음식물 쓰레기를 안 남기려고 한 그릇에 담아 드시는 것을 수년간 진행하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실험과 연구활동, 캠페인도 하셨고 대학생들과 함께 쓰레기 없는 축제를 고민하면서 에코 캠퍼스 활동도 진행하셨습니다. 환경단체 에코부터 대표이자 전 경상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였던 최광수 대표님을 모시고 장수왕이 만주를 버리고 평양으로 전도한 이유는? 이라는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앞서 우리 소은이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경남 통영에서 왔습니다. 제 뒤에 말씀해 주신 우리 봉서 선생님이랑 같이 통해서 왔는데요. 저도 이렇게 상림숲 참 좋아합니다. 가끔 오고요. 지난 봄에는 거제도 애가원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데 그곳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상림숲 생태 학습하러 왔다가 근데 제가 열심히 생태 안내하려고 준비했는데 그러면 비가 쏟아져가지고
실내에 가서 했던 그런 기억도 나네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삼국시대 고구려 역사는 다 배워서 아시죠? 혹시 고구려 모르시지는 않죠? 자, 제목이 장수왕은 왜 만주를 버리고 평양으로 전도했을까인데요. 저는 우리나라 그 삼국사죠. 삼국시대 또 그 이전에 있었던 발해라든지 또 저기 고조선 그리고 배달 문명 등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나라의 그 만주 지역을 여러 차례 이렇게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북한에는 아직 못 가봤고요. 국내성이라고 압록 강변에 고구려의 수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버리고 나중에 평양으로 전도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늘 궁금했던 게 그 넓은 만주를 버리고 왜 이 남쪽으로 좁은 데로 내려왔을까 그런 궁금함이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알게 되었던 내용들 바로 비밀이 있더라고요.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와 환경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는 거라서 먼저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인데요. 질문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 퀴즈를 몇 개 내드릴 텐데 퀴즈를 만드시는 분들께는 여러분들 아까 플러깅도 나왔는데요. 바다 쓰레기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유리 쓰레기입니다. 그 유리 쓰레기를 주워서 예쁘게 갈아서 반지를 만들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드리려고 선물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예, 아주 그 유리로 만든 이게 반지인데요. 요거랑 몇 개를 준비했으니까 이게 질문 맞추신 분들께 제가 선물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신시를 만든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 분 손. 신시에 대해서는 배웠어요? 안 배우셨나요? 예. 환웅이 삼천의 무리를 이끌고 신단수 아래에 도읍을 정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예, 당군신화에서 아마 나왔던 이야기 같은데요. 그러면 이 신시를 만든 사람은 누굴까요? 당군이다? 아니요. 당군이 아니라 환웅입니다. 예, 환웅이 신시라는 건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맞추는 분이 아무도 없었네요. 자, 우리나라 여러분들 개천절을 우리는 당구신화, 곰과 호랑이 이야기가 나오는 당구신화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이 환웅의 배달나라가 처음으로 나라를 만들었고 그 뒤에 환웅이 잘 안 넘어가나요? 넘어갑니다. 예. 자, 그래서 후에 그 고조선을 만든 것은 단군 왕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여기 우리나라 한반도 압록강이 흘러가고 있고요. 여기가 중국 북경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레만이라고 하는 우리 서해인데요. 그 위쪽에 보면 여기를 우리가 만주 서쪽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한민족은 요 국경 위쪽으로 여기에 만리장성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만리장성 아래쪽은 중국 한쪽의 땅이었고 그 위쪽은 만주 지역은 북방민족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 북방민족의 가장 중심이었던 것이 바로 배달나라이고 고조선이었고 또 고구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지난 80년대부터 엄청난 유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유물들의 연대를 측정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4대 문명 하나가 황하 문명이죠. 황하 문명보다 최소 1000년에서 2000년보다 더 오래된 그런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유물들은 중국의 중국의 한족과는 아무 상관없는 바로 이곳 북방민족의 유물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 유물이 바로 우리가 배웠던 이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고조선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배달나라의 유물인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인상이 나오는데요. 이쁘죠? 이 여인상이 아마도 지금 학자들이 추정하건대는 여러분들 그 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곰과 호랑이가 동굴속에 들어가서 했을 때 그 신화에 나오는 곰 여인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수메다가 되는 사람 키보다 월등히 큰 그런
조각상으로도 나오고요. 이렇게 몸 발바닥도 나오고 또 우리가 역사 교과서 배웠던 청동금이라든지 청동거울 이런 것들이 다수가 또 옥으로 만든 이런 여러 가지 장신구들이 다양하게 출토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는 아직 등장은 안 했지만 우리 상부사가 실제로 만주에서 이렇게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역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를 여러분께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외침을 당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중국의 중심이 한족이지 않습니까? 50여 개의 소수민족도 있지만 중국 한족으로부터 침략당한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아무도 안 계세요? 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힌트?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국 그 대륙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인데요. 자, 보시면 뭐 사망오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전설로 아직 지구되고 있고,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춘추 전국시대에서 쭉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실제 중국의 한족이 세운 나라는 여기에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둔 이 나라가 전부 답니다. 즉, 주나라, 한나라, 송나라, 명나라, 그리고 현재의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누구의 나라일까요? 중국 한족이 아닌 북방민족의 나라들입니다. 즉, 서로가 이렇게 얽혀서 이 나라가 들어서고 저 나라가 들어서고 얽혀서 살아왔던 역사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국 대륙을 지배했던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은 자기 땅에 있었던 모든 과거사를 다 자기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북방으로부터 많은 그 전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중국이 우리를 침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촌이었던 북방 민족들 속에 형제들 간의 사촌들 간의 갈등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역사적 사실에 맞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수도가 홀봉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두 번째 수도가 이게 국내성 낙동강 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도가 평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런 수락도 또 바로 이곳 국내성 주변에 있었던 무덤에서 발굴되어 있는 그런 벽화들이거든요. 자, 이 모습이 첫 번째 수도였던 오뇨산성이라고 합니다. 평지 위에 우뚝 솟은 산이 있고 저 산 꼭대기에 평지가 있습니다. 그 위에 아주 작은 나라를 처음에 시작했던 게 고구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고구려가 대제국을 건설했다고 하지만 아주 작은 나라였다. 그런데 이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건너편에 이와 같은 큰 호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호수가 아니었는데 중국에서 댐을 막으면서 호수가 되어버렸는데 여 밑에 실제로 오뇨산성보다 더 큰 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성이 국내성입니다. 지금 중국에 가면 이런 유적들이 국내성 성터가 지금 남아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국내 성터이고 그곳으로부터 한 4km 정도 떨어진 북쪽에 이 환도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환도산성에 올라가 보면 고구려의 성의 모습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 환도산성 밑에 보면 이런 무덤들이 여러분들 이 피라미드 같죠? 피라미드의 뾰족한 부분은 없지만 실제 적석총이라고 하죠. 돌무덤. 이런 돌무덤들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왕과 귀족들의 무덤으로 추정되어지고요. 그들은 바로 이 고구려의 지배층이었던 분들의 무덤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런 만주 지역에서 발굴되고 있는 피라미드들을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조상들은 돌로 무덤을 많이 쌓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고구려 성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면 예전에는 평지에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서 만약에 저기 대군이 몰려오면 우리가 막기가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뒤에 있는 산성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평지에도 성이 있고 산에도 산성이 있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긴 산성이 있는데요. 두 번째 이 고구려 성곽의 특징이 이렇게 삐죽삐죽 나온 게 있죠. 요 밖에 이렇게 돌을 마감재를 끼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해온 적이 요 바깥돌을 빼더라도 요 안에 박혀있는 이게 유삼종은 층층이 박혀있기 때문에 뺄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들어오는 힘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적의 공구로부터 성벽을 튼튼하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치성과 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네. 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성벽이 일자로 되어 있으면 적이 공격해 오면 공격하는 사람과 방어하는 사람이 1대1로 싸워야 되죠. 그런데 앞에 이렇게 돌출된 부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이 이렇게 공격해 들어올 때 여기서도 공격하고 여기서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3면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으니 매우 성을 방어하는 게 유리하겠죠. 이게 치성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옹성이 이렇게 출입구를 빼돌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이런 구조물을 옹성이라고 합니다. 고구려에서 모두 다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지금도 만주지역에서 성을 발굴했을 때 이런 형태로 나오면 다 이거는 우리 조상 고구려의 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요 위에 있는 사진 요거는 수원입니다. 수리의 화성의 일부분이거든요. 자,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질문인데요. 요 치와 치 사이의 간격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10m? 200m? 간격이 매우 크네요. 그 사이 100m 또 50 조금 더 70m로 네 60 60 맞췄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선물 받아가세요. 네 간격은 60m입니다. 즉 그 말은 한쪽에서 공격을 할 때 30m 안쪽에 있는 적은 확실하게 사살할 수 있는 거리다. 즉 그 당시 고구려의 활의 유효 사거리, 살상 사거리는 30m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드디어 한 분이 맞춰주셨는데요. 네. 자, 그랬을 때 앞서 우리가 질문했을 첫 그 제목에서부터 고구려 왜 남아있을까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평양성 천도하기 이전에 이미 장수왕 때 천도를 했죠. 그런데 그 아버지였던 광개토 대왕이 392년에 즉위했고요. 이때 백제를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광개토 대왕의 할아버지가 백제와의 전투에서 전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할아버지 옷으로 갚는다 이러면서 백제를 침략해서 승리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4년 뒤에 백제성을 많이 함락하고 한강까지도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평양을 두르고 그곳에 절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백제가 그 고구려를 침공을 하려고 준비하면서 배후에 있는 신라를 먼저 제압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신라는 국력이 매우 약했습니다. 아주 약한 나라였고 주로 백제와 고구려가 서로 자웅을 겨룬다고 그러죠. 아주 이렇게 강한 두 나라로서 충돌을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이 이게 지금 광개토 대왕이고요. 이쪽이 지금 장수왕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무덤이 장수왕 무덤인데 장군총이죠. 큰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광개토 대왕은 한 변의 길이가 장군총의 2배가 되기 때문에 면적은 4배가 되고 부피는 8배가 되는 매우 어마어마한 유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에 가서 네. 자, 넘어가나요? 네. 자, 그러다가 400년에 백제와 외 일본이죠. 가야 삼국이 연합해서 신라를 침공하거든요. 그래서 신라가 그 당시에 내물왕 때였는데 고구려에다가 도와달라고 원병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5만의 최강 병력을 지원해줘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가야의 가장 중심이었던 나라가 금관이 가야였는데 금관 가야를 비롯해서 이 가야 세력을 광개토 대왕 군대가 아주 이렇게 대파를 시키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가야가 몰락하게 되는 시기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아마 이 가야사는 이거 함양하고도 깊이 관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후에 427년에 장수왕이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국내성으로부터 평양 직선거리는 뭐 240km 정도 되는데요. 그 뒤로도 이렇게 그 장수왕이 이렇게 백제를 토벌을 하는 등 여러 차례 남하 정책을 꾸준히 펼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백제의 계로왕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수도를 남쪽으로 지금 서울이죠. 서울에 있던 수도를 남쪽으로 옮겨가게 되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427년에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했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만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고구려 지도를 아마 다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 넓은 영토를 두고 왜 한반도의 좁은 곳으로 내려왔을까 하는 것인데 제가 예전부터 들었던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 국내성은 앞에 땅이 많지 않습니다. 농토가. 그래서 넓은 농토 있는 곳으로 이전이 필요했다.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귀족들이 지배하고 있는 기존의 수도보다는 새로운 곳에 옮겨가서 새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훨씬 더 왕에게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었겠다. 그 다음에 압록강 변이 산악 지역이거든요. 그것도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또 그 당시에 고구려 외에 북이 유연 남송이라는 사각 체제의 안정적인 적으로부터 너무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수도를 약간 떨어뜨려서 옮겨두는 게 낫겠다. 이런 정도의 이 네 가지는 역사학계에서 기존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후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서 드디어 핵심적인 원인을 찾은 거죠. 바로 이 시기에 우리나라 한반도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소간빙기의 최저 기온이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만 천도한 게 아니라 게르만족 대이동도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최근에 밝히게 된 겁니다. 자, 최근에 과학기술을 발달하면서 이 과거에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지구 기후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기온 후에 접어들면서부터 온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즉, 점점 날이 추워져서 따뜻한 남쪽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국가 수도를 옮긴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 식량의 확보와 따뜻한 기후 조건을 찾아서 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최근에 고기후 예전에 기후를 연구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그 고구려의 수도 천도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그 후삼국 시대에 통일신라가 혼란스러워지면서 후삼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후고구려 후백제가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기온이 감소하면서 식량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면서 민심이 점점 동요하고 그에 따라서 전라도와 또 저 북쪽에 다시 옛 나라를 되찾겠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여몽전쟁, 고구려와 몽고 전쟁 시기에도 기후가 이렇게 급감하는 패턴이 확인이 되고 있고 또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순계 장군이 위화도 회군을 함으로써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 시기도 사실은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왜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런 원인들이 밝혀지고 있고요. 그리고 1670년경에 경신 대기근이라고 해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엄청난 기근이 발생합니다. 그때도 지금 보시다시피 기후가 아주 급강화하는 그런 원인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어떤 그 전쟁을 잘하는 왕에 의해서 장수에 의해서만 역사가 바뀐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이면에는 기후가 엄청나게 중요한 변수였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보면 여러분들 조선 후기에 가장 태평성대를 이뤘다고 하는 영조와 정조와 다 아시죠? 그 영종조 시기에 두 분이 평평책을 펼치고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물론 그분들은 정치를 잘하셨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사실은 아니다. 바로 이 조선 후기에 가장 따뜻하고 식량 생산이 원활했던 시기였다. 거기에 두 명의 성군이 나서 백성들 살기가 좋은 태평성대를 이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대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는 이런 큰 변혁기에 보면 거의 대부분 보면 기온에 의해서 식량 기온이 떨어지고 식량 생산이 안 되니
민심이 동요하고 그래서 뭐죠?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라를 정복하고 새 나라를 세우는 이런 큰 변혁이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틀어 보면 결론은 뭐냐면 뻔하죠. 기후 문제는 나라가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생길 정도로 우리 삶에 역사적으로 늘 큰 영향을 미쳐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날씨가 따뜻하다가 추워져서 문제가 많이 생겼다면 지금은 정반대죠. 이제는 지구가 더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지구가 끓고 있다, 보일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이미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지금의 기온 상승이 과거 1만 년에 과거와 비교하면 25배 정도 지금 빠르게 급가속하고 있죠. 이 패턴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25배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엄마차나 아빠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100km 달리다가 25배를 빨리 달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2500km 달리면 견딜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는 기후위기, 이제는 지구온난화를 넘어서 기후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이제는 미래가 아닌 바로 우리 지금의 현실로 닥쳤다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많이 겪으실 거예요.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 지난 봄에 우리나라 이 경상도에 엄청난 산불 피해가 있었는데 그것도 주 원인이 기후 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지난 폭염에 유럽에서도 많은 인명 피해도 있었고요. 이런 곤충대의 창굴이라든지 지금 허리케인, 올해는 다행히 우리나라는 태풍이 없었습니다만 저쪽에 대만이라든지 필리핀 이런 쪽에 일본도 태풍 피해는 크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물 부족도 심각해질 거고, 작년 여러분들 뉴스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덴버라는 시에서는 그 전날 폭염이어서 사람들이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날 기온이 하루에 30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폭설이 내렸어요. 이런 기상 변화는 역대적으로 겪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온이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늘 뛴다는 거죠. 사람은 그나마 집에 보일러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옷도 입고 한다지만 자연 생태계에서는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을 견딜 수가 없겠죠. 자, 이제는 이런 기온 상승에 의해서 경제적으로도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은 학업 성적도 떨어지더라.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범죄율도 올라가고요. 자, 특히나 기온이 점점 올라갔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사실은 식량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은 식량 자급률이 매우 낮지 않습니까? 절반 이상은 외국에서 사와야 되고요. 특히 곡물 자급률은 우리가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외국에서 사와야 되는데 기온 변화에 의해서 식량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마 끔찍한 재앙을 겪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이 예측이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CO2를 배출하는 악당 국가로 지금 지목받고 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총 배출량에서 한국은 세계 10위권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산탄소를 매년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로 지목받고 있고요. 그 중에 1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은 세계 7위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별 배출한 게 없는데 나는 잘못한 거 없어야 할지 몰라도 우리 국가가 전체적으로 배출하는 걸 모으면 그리고 5천만 명의 인구로 나누면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이 기후 악당국으로 지금 불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가적으로 기후 변화에 얼마만큼 잘 대응하는가 전 세계에서 점수를 매겨서 보니까 한국이 한 몇이나 될까요? 그게 있죠. 63위.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책임은 큰데 실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하는 지점인데요.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주에서 APEC
회의를 하고 하는 등 아마 이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우리는 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변에 세계 4대 강국이 자리하고 있어서 한국은 너무나 국제적으로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로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실제 그게 사실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대한민국의 국력이 세계에서 몇 번째 정도 될까를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뭐 IT라든지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의 지표값으로 산출을 해본다면 이걸로 산정합니다. 첫째, 국력은 뭐니 해도 인구죠. 인구가 돼야 되고 두 번째 경제력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5천만 명, 50 밀리언이 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1인당 GDP가 3만 불이 넘는 그런 나라를 3050 클럽이라고 해요. 한국이 몇 번째라고요? 예, 보시다시피 6번째입니다. 경제력과 인구 양쪽을 다 이 정도 수준을 갖추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딱 6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물론 북유럽이라든지 중동 잘 사는 나라는 있죠. 하지만 그런 나라들은 인구가 얼마 안 되거든요. 몇백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데 우리는 인구도 되고 경제력도 되는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대한민국,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왔던 대한민국과 전혀 다른 앞으로의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거 공부해야 된다, 저거 공부해야 된다 할 때 그 이야기는 사실 별로 신빙성이 없습니다. 왜? 부모님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살아갈 그런 변화된 세상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 아시죠? 자, 그래서 제가 2050 비전 코리아라고 세워봤는데요. 첫 번째 나에서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면 좋겠다. 돈이 많고 힘이 세워서 다른 나라를 막 무력으로 공격하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문화의 힘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에 지금 가까워졌죠? 올해 나온 지표입니다. 미국 US 뉴스라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지표인데요.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를 꼽았더니 한국이 6번째입니다. 앞서 3050하고 비슷하죠. 그 6번째인데 이 10개 나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그 다음 한국인데 프랑스 일부 다 제꼈고요. 이스라엘도 있네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영향력이 큰지 뭐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이 10개 나라 중에 유일하게 한국만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요 뒤에 보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특징, 장점을 적어놨는데요. 작아서 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책자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ultural Influence 되어 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이 한국이 매우 뛰어나다. 자,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몰라요. 예, 제가 잘못 눌렀나요? 자,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K-컬처의 힘이죠.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 노래와 드라마와 영화와 음식, 옷, 요새는 막 갓, 호랭이, 전통 민호성에 나오는 호랭이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특징, 장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위기 극복이 취미인 나라. 여러분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아마 우리 그 현대사를 들어서 그러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작년 지금 이 폭설이 쏟아지는데 그때 키시스라고 했었죠. 폭설이 쏟아지는데도 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밤새워 그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던 젊은 세대들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젊은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씩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16년에서 17년 그때도 또 촛불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촛불을 밝힘으로써 이렇게 부도덕한 정권을 교체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죠. 그 당시 해외 언론에서 엄청나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이런 사건은 없었다. 총성 한 번 울리지 않고 피 한 방 흘리지 않고 정권을 교체한 이런 평화적 정권 교체는 세계 인류 역사 통틀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누구의 힘이었다? 바로 국민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올라가면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07년도에 태안반도 앞바다에 유조선을 침몰하면서 그 일대가 완전히 기름으로 뒤덮이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전 세계인들이 또 놀랐습니다. 온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저곳에 가서 이 기름을 이렇게 인간띠를 만들어서 기름을 다 걷어내는 정화 작업을 온 국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류 역사에 이유가 없을 정도로 단기간 내에 저 해안이 생태계에 복구되는 그런 모습을, 기적을 연출하기도 했고요. 좀 더 올라가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그 당시에 2천만 명이라고 되는 국민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대한민국 응원을 했다고 여러분들 다 보고 들었죠. 근데 2천만 명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열렬히 응원하는데도 끝나고 나면 쓰레기 한 점 없이 누구도 폭력적으로 다치지 않는 평화적인 그런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도 우리 민족의 저력이고요. 좀 더 올라가면 97년에 IMF 사태 이야기만 들으셨겠죠? 예, 그 당시에 국민들이 이 우리나라에 외환이 달러가 없으니까, 국가에 달러가 없으니까 국민들이 집에 갖고 있던 비상용으로 갖고 있던 그 무치를 다 내어놔서 그걸 국가에서 내다 팔아서 달러를 사왔던, 그렇게 해서 외환 위기를 극복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자, 이런 우리 근래 지난 한 20여 년의 역사만 놓고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땡땡의 나라다. 네. 제가 사실 그 편집을 잘못했어요. 그걸 다 듣고 인쇄를 했어야 되는데, 예, 듣지를 않아가지고. 자,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은 의병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왜 의병이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의병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로 올라가면 이렇습니다. 고구려 고준용이 나라를 세울 때 다물군을 이끌고 건국했던 청년 지도자였습니다. 그 다물군은 중국 한나라에게 한 사군의 나라를 일부 뺏겼던 그 옛 영토를 되찾겠다라고 일어난 청년 혁명가들이었어요. 국가 정부군이 아니었고,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후삼국 시대에 고구려 부흥군, 백제 부흥군, 또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의병이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임진왜란 당시에도 그랬죠. 병자년에도 그랬고, 동학혁명군. 그 다음에 우리 구한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왕이나 귀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농사 짓고 살던 사람들이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자기의 생업을 놓고 나와서 나라를 구했던 이 역사가 우리 민족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60, 70년대 산업 혁명을 일으켰고 또 민주화를 이루었고, 앞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갈 건지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살 세상이고 이제 여러분도 할 수 있죠, 충분히. 세 번째,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특징의 또 하나는 사랑과 평화를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홍익인간 제세이와, 오늘 여러분들 이 일정 다 마치면 나중에 나가면서 휴대폰으로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전 세계 각 나라의 건국신화, 각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나라 홍익인간처럼 자기들이 들어온 땅에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평화롭게 모두 행복하게 살겠다, 두루두루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평화의 메시지로 건국신화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만이 홍익인간, 평화를 가지고 도래민족과 토착민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평화사상을 갖고 있었던 게 우리 민족이었고, 또 여러분들은 집에서 어릴 때 부모님께 어떻게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아침 학교에 갈 때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저는 늘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이 평화를 중요시하는 그런 민족이었다. 자, 드디어 이 비전 코리아의 네 번째가
이 K컬처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의 상황을 놓고 보면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겪었고 6.25 전쟁도 겪었죠. 또 IMF라든지 여러 가지 민생 파탄의 위기도 겪기는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산업화에 성공했고 민주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살펴봤듯이 우리에게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엄청난 DNA를 갖고 있더라.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은 이런 거죠. 경제력, 국방력, 이제 우리 군사력은 세계 4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의 전문가들이. 그리고 현재 우리가 외교력을 넓혀 나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이 K컬처, 이런 부분, 또 이 평화 사상, 이런 것들로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어려운 시기도 겪었지만 이제 드디어 우리가 최근에 볼 수 있듯이 문화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가 뭐냐? 바로 기후위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후위기를 극복해 가는 가장 선두에 우리가 서고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K컬처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문명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앞서도 역사의 변천을 부분 살펴봤는데요. 항상 새로운 시대의 시작은 변방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고려가 신라, 서라본 안에서 일어난 건 아니죠. 서라본에서 중심을 보면 저 변두리에서 고려가 일어났고요. 항상 전 세계 역사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변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함양은 어떻게 보면 한국 안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죠. 서울로부터. 하지만 새로운 시대는 반드시 변두에서 일어났지 그 나라의 수도, 핵심 엘리트들에 의해서 새 나라가 열린 적은 없습니다. 쉽고 닦고 봐도. 그런 데서 우리 민족도, 우리나라도, 여러분도 새 시대의 주역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좀 더 나아가면 사회개혁을 보면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갈 때 이 사회개혁을 주도했던 세력이 누구인가요? 지방 호족들이죠. 그 다음에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는요. 예, 사대부들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는 예, 농민들, 동학혁명을 통해서 새 나라를 연장하라고 했는데 물론 혁명 자체는 쉽게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런 기운들이 계속 뻗쳐왔죠. 그 다음에 지금 현대는 앞서 살펴봤듯이 자, 3.1 독립만세운동 제일 선두에 누가 섰는지 아세요? 민족대표 33인이 외에 실제 거리에서 태극기 들고 제일 선두에 뛰어나간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유관선을 비롯한 중학생들이었습니다. 4.19 민족혁명 때는 제일 선두에 누가 섰습니까? 고등학생들이었고요. 80년대, 90년대 민주화혁명은 누가 앞서섰나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생들이었고요. 그런 식으로 점점 변해왔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그걸 정리를 해보면 자, 그러다가 지난 2024년 최근에 와서는 다시 의무봉을 든 학생과 청년들이 이 사회 개혁을 부르짖고 가장 선두에서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인데요. 기후위기, 이제 이 지구를 살려야 될 큰 운명이 우리 앞에 지금 닥쳐 있고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가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기후 악당국으로 늘 뒤처져서 갈 건지 아니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서 정말 전 지구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건지 그 선택은 우리 손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생명체가 살고 있는 우주상의 단 유일한 행성이죠.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화성에 뭐 물의 흔적이 있다 정도이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건 지구밖에 없는데요. 이 지구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세요? 지구가? 보이시죠? 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여기 보면은 요 푸르스름한 뿌연 점 하나 보이죠? 저게 지구입니다. 어디서 봤을까요? 달에서? 태양에서? 목성에서? 해왕성 곁에서 1977년에 미국 나사에서 보이저 1호와 2호를 연달아 쏘아 올리죠. 그러다가 12년이 지나서 보이저 2호가 해왕성 곁을 지날 때
그때 카메라를 돌려서 자기가 떠나온 지구를 찍은 유일한 한 장의 사진입니다. 즉 태양계 가장자리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이렇게 점 하나밖에 안 되는 먼지 같은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면 지구가 너무너무 커 보이지만 지구 밖에서 보면 이렇게 작고 미약한 존재일 수도 있다. 그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앞으로 20년, 50년, 100년 계속 이 지구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그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실천할 때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구체적인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저희를 위해서 홍도 선생님께서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말씀해 주실 걸로 알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공학과 교수님께서 역사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그만하라는 역사와 기후가 큰 연관성이 있다라는 건 앞 강의를 들어서 잘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미래인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미래를 바꿔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최강수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수다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동령에는 환경 실천에 한평생을 더한 선생님이 계세요. 가깝게는 학교, 멀리는 네팔까지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요걸로 작년에 교보교육재단 참사랑 육성 대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충렬여자중학교 홍도순 선생님 모시고 내 꿈이 지구를 구할 수 있다고 라는 이야기를 열어보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를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교사입니다. 오화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충렬여중 통일이고요. 근데 제가 올해 충렬여중으로 왔고 30년을 고등학교에 있었어요. 충렬여자고등학교에.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중학교에 왔는데 제가 이제 조금 적응이 돼요. 고3, 고2를 가르치다가 이제 중1, 중2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났는데 제가 또 함양에 오니까 제 또 고향이 산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엄청 가까워요. 함양 산청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몇몇 친구들을 봤는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에서는 그렇게 이쁜 아이들이 없었는데 너무 이쁘고 키도 크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좀 떨려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몇 분까지 하면 되죠? 시간을 맞춰서 제가 슬라이드가 많이 없고 250개 슬라이드인데 제가 마 속도로 달려보겠습니다. 몇 분까지? 아니요, 그래도 마지막 시간. 네. 3시 반. 여러분 3시 반에 맞춰줘도 돼요? 네. 3시 반 달려보겠습니다. 250 슬라이드. 더 빨리 맞춰주라고?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을 거예요. 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차례는 다음과 같고요. 제가 말했듯이 지구를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교사입니다. 예. 저 캐릭터가 좀 이쁘죠? 우리 학생이 그려준 거예요. 한 20년 전에 그려준 건데요. 저 때는 저렇게 이뻤어요. 예. 자, 제가 여러분 우찌 살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고등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뭐 돈 많이 벌어갖고 고기 사 먹고 잘 먹고 잘 산대요. 근데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시대는 지났어요. 저는 생각하기에 어떻게 살래?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어요? 그렇지,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 그 미국의 부통령 중에 엘고 부통령이 있어요. 그분이 만든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는 영화. 90년대 대통령을 하신 분이에요. 1990년대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영화를 만드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훨씬 더 불편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교수님이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위기 시대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도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고 지구가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구를 돌보지 않고 생태계를 돌보지 않고 나 옆에 있는 친구들을 돌보지 않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생의 가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지금 수많은 공부, 지식 이런 거 엄청 많이 알고 있죠. 근데 나한테 그치면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걸 행동으로 보이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암과 삶이 일치하는 실천가가 되어야 된다는 게 선생님의 목표고요. 저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숫자로 제 소개를 하면요. 2가 있는데 이 원래 퀴즈를 해야 돼. 근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해야 돼서 2 하면 뭐 아가 2명이다. 아 2명 맞아요. 딸 아들. 2 하면 또 뭐 결혼을 2번 했던데 결혼을 1번 했어요. 1번 했고 요 2라는 거는 전공과 관련돼요. 제가 이제 전공이 2개예요. 원래 컴퓨터 교사였고요. 지금은 사회를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48살 될 때 제가 전가를 합니다. 컴퓨터를 18년을 가르치다가 48세에 20대로 돌아와요. 사회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48에 20대로 돌아가서 내가 새로운 전공을 한다면 두렵겠죠, 그죠? 근데 저는 두려움에 맞서봤어요. 그리고 지금 13년 사회를 가르치고 14년째예요. 그럼 제 둘째 2개 숫자를 더해보면 더하면 저 나이가 61. 제가 61살이에요. 한갑, 올해가 한갑. 남은 연수는 3년 3.9개월이 남았어요. 원래 62세 내년에 그만둬야 되는데 27년에 그만둬야 되는데 아버지가 호적을 잘못 실었어요. 2년 늦게.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 2년을 더 먹습니다. 예. 행운이죠, 그죠? 아버지 땡큐고. 자, 이게 이제 숫자 퀴즈예요. 13이 뭘까? 근데 이걸 맞춘 적이 아무도 없어. 제가 강의 한 100분쯤 다녔는데 아무도 못 맞춰. 이 13은 여러분 학교에 동아리 있죠, 동아리. 한 개 이상은 다 들죠. 제가 학교에 동아리를 13개 했어요, 13개. 13개가 기본이고 여기다 한 개, 2개가 더 플러스 돼요. 14개, 15개 한 해도 있고요. 저기 동아리 됐어요. 동아리 숫자, 실제 동아리 제가 고등학교 있을 때예요.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로 갔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동아리 하지 말아요. 본 동아리 하지 말고. 그런데 내가 동아리를 한 개 만들었어. 기후천사단을 만들었어. 충렬기후천사단. 그래가지고 지금은 한 개를 합니다. 충렬기후천사는 원래 기후천사단은 경상남도에 있습니다. 혹시 여기도 이 학교도 기후천사단 하시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는데 전국의 초중고 경남에서 하는데 저는 여고 있을 때도 충렬기후천사단, 중학교 가도 충렬기후천사단. 제가 맡은 학년, 1학년 전체가 5반, 135명이 조 활동을 합니다. 아이들한테는 이제 불행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하는 거라. 그래서 얘들아 천사하기 싫은 사람, 악마하고 싫은 사람 말해 이렇게 말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천사 활동을 합니다. 오늘 주로 그 활동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21년에 생태전환 그 정책 연구를 했고, 요거는 선생님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상남도 연수원도 있고 전국의 연수원에 제가 지속가능 발전과 그 교육 사례로 알아보는 실천 사례 19차시를 경남교육연수원이 아니고 경북에서 촬영해서 전국 17개 시도에 연수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들어보시면 좋아요. 19차시인데 아주 재밌어요. 이론 강의는 게 아니고 다 제가 실천 학생들하고 저하고만 나오거든요. 아주 재밌게 하루 한나절이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이거는 20년에 몽골에서 선생님들이 한국에 오기로 했어요. 코이카에서 초대를 해서 오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와서 못 왔을 때 제가 온라인으로 이제 보내드린 영상 찍어서 보낸 거예요. 이거 신기해요. 누르면 막 저는 한국말하고 밑에 몽골어가 꼬록꼬록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중앙연수원에 또 이렇게 촬영을 한 게 있습니다. 자연의 마지막 계획. 자, 거기에 제가 맡은 게 6차시에 앞으로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예요. 전국에 있는 선생님을 뽑았는데 경남에 저 혼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10차시를 뽑는데 어느 거 할래 물으면 저는 다 선택하고 남는 게 이하였어요. 아 그래 그럼 앞으로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나보고 쓰라 푸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미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IPCC에서 국제적으로 정부기관 전 세계가 협의하는 체계 IPCC가 보고서를 2년에서 4년에 한 번씩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 시나리오 4개가 있는데 저 4개 중에 맨 위에 있는 걸로 가요. 저탄소 시나리오로 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고탄소였다는 거죠. 자, 이런 공부를 했고요. 선생님들이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안내를 했고, 그 다음 우리 세계가 뭐라고 말했냐면 2050년이 되면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했어. 이런 탄소 중립 들어봤어요? 아시는 분? 이 개념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탄소 중립은 탄소를 배출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탄소를 우리가 지금 다 지구상에 탄소를 배출하지 말고 다 죽어, 다 죽어도 이산화탄소는 지구상에 약 수명이 100년이래요. 100년 전부터 나와 있던 게 있는 거라. 그럼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 양하고 그 양만큼을 실제 흡수 조치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뭐가 돼? 내가 배출한 만큼 흡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된다는 거죠. 그 탄소를 배출하지 말자가 아니고 배출을 하되 어떻게 하자고요? 흡수 조치하자는 거예요. 그 양을 0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그러면 탄소 중립을 하자라고 유엔이 어떻게 했냐면 전 나라에 말하라 했어요. 그 목표 정해라. 저 여러분, 우리나라 마지노선 2050년이니까 우리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중국은 60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째라고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런데 본받아야 될 나라 독일은 45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 그래서 독일을 갔어요. 진짜 그 나라는 45년에 하겠더라고. 여러분, 집집마다 뭐가 있느냐면 사과나무가 있고요, 텃밭이 있어요. 마트에 가면요, 포장지 절대 안 써요. 다 과일인데요. 과일도 너무너무 작아요. 약을 안 친다는 거죠. 막 버스 타고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면요, 아이들이 뭔 간식을 먹냐면 사과를 그냥 먹어요. 집에서 딴 사과.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럼 2050년에 탄소 중립할 수 있겠냐? 제가 보기에는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아니 배출을 더 많이 하는데 흡수 좋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환경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이제 해줘야 돼요. 시민들이 다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숲을 복원해야 돼요. 상림숲, 우리 집집마다 나무 기르고. 자, 그러면 숲 내가 조성을 할 수 없어. 여러분, 종이 아끼면 돼요. 이 종이 뭐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잖아요. 그 나무가 덜 베지는 거죠.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되는 거라. 자, 그 다음에 생태계 보호해야 되겠죠. 바다 쓰레기 줍고 육상 생태계 보호하고 농약 덜 치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해요. 근데 우리는 못해. 앞에 교수님도 못해. 저도 못해. 선생님도 못해. 누가 해야 돼? 여러분이 해요. 여러분 진로를 좀 바꾸세요. 우리 전 세계가 잘 살 수 있는 환경공학자, 그 다음에 숲 연구가 이런 거 되면 돼요. 여러분. 진로가 안 정해진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고도 탄소가 남아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학자들이 탄소를 포집하면 되는 거예요. 포집 기술. 자, 그리고 여러분, 바다에 사는 잘피나 산호초 지금 복원하고 전 세계가 잘피 치면 막 복원을 해요. 잘피가 탄소 탱크예요. 산소 탱크. 여러분 막 바닷속에 가면 막 플랑크톤부터 막 있잖아요. 그죠? 다 그 방합성을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산호초 복원 전 세계가 하고 있습니다. 잘피도.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시험치는 공부하지 마시고 지구를 살리는 환경과학자, 바다를 살리는 또 바다 생물학자 이런 거 되면 좋아요. 지도 생각해보고요. 이 책 한번 사보세요. 아주 얇아요. 하루 만에 다 읽을 수 있어요. 얇은데 바다에 대한 예의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한 게 독서를 많이 했어요. 독서. 아이들하고 책을 많이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바다는요 이산화탄소를 그렇게 많이 흡수한대요. 그게 이게 우리 대기권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을까 바다에 더 많을까? 바다에 훨씬 많아. 90몇 프로가 바다에 있습니다. 대기권에는 한 자리 숫자예요. 바다는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하는데 왜 이산화탄소의 성질이 물에 잘 녹는데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 뿅 하고 바다로 뿅 하고 바다로 이렇게 간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다 알 거예요. 북극봉 이야기 들어갖고 기온 상승. 자, 이야기 해드려요. 여러분 이야기 처음 들을 거예요. 바다에 사는 고래가 이산화탄소를 몸속에 저장한대요. 들었어요? 진짜요? 들은 사람 손 들어봐. 아니 지금 선생님 말하기 말고 내가 알고 있었다. 아무도 없어. 이거 아무도 없더라고. 자, 그런데 어디에 저장하느냐니까 몸속에 지방과 단백질 사이에 저장한대요. 자, 얼마만큼 저장하느냐 봅시다. 이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제가 책에 나온 그대로 한 마리가 평생 33톤. 자, 그러면 나무 한 그루가 매년 22kg. 그리고 고래의 수명을 50년을 따지면 1년에 660kg. 33톤을
고래가 몸속에 저장한대요. 이 정도 하면 초등학교는 여기 질문 들어옵니다. 제가 초등학교 강의도 많이 나가거든요. 선생님, 저 고래가 죽으면 몸속에 있던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쌤, 저는 답변을 안 합니다. 그래, 쌤 잘 모르겠는데 네가 공부를 해볼래? 연구를 해갖고 쌤한테 알려줄래? 그럼 밖으로 대체 몸속 밖으로 나오겠죠, 그죠? 응. 그러면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요. 고래가 그렇다고요, 고래가 이산화탄소를 몸속에 저장한다고. 저도 저 책을 읽고 너무나 놀랐죠. 자, 그리고 여러분, 그레타 툰베리 이야기 들어봤죠? 나 너무 놀랐어요. 내 고등학교 있다가 중학교 갔어요. 얘들아, 그레타 툰베리 들어봤어? 못 들어봤대요. 중2도 못 들어가고 중1도 못 들어가고. 그레타 툰베리가 외쳤어요. 지금 당장 기후를 살려라. 지구를 살려라. 그 스웨덴의 소녀예요. 금요일마다 학교를 안 가. 국회의사당에 가. 스웨덴 국회의사당에 가가지고 어른들은 우리 미래를 훔친 도둑이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외쳐요. 그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가, 네가 공부해갖고 네가 법 만들어라. 이래. 그러면 그래도 툰베리가 뭐라 말하냐면, 뭔 소리 하요? 내가 내 미래가 없는데 지금 공부해가 뭔 소용이 있어. 이렇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바뀐 게 뭐냐, 우리나라도 청소년 기후행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좀 찾아보세요. 청소년 기후행동. 그리고 헌법소원도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기후행동을 청소년들이 부르짖고자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세반 스즈키라는 이 소녀를 보면 1992년에 브라질의 리우에서 환경기 1회가 열립니다. 이때 캐나다 소년이에요. 세반 스즈키. 캐나다 소녀가 12살에 브라질에 날아갑니다. 또 비행기가 없어갖고 모금해갖고 가요. 가서 자기가 외쳐요. 뭐라고 외치느냐, 환경을 파괴하는 어른들이 너무 무책임하다. 그래서 제발 좀 낭비 그만하고 지구 살리자라. 물고기가 암에 걸리고 막 이런 이야기예요.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6분 동안 세계를 침묵시킨 소녀 이렇게 딱 치면요 영상 나옵니다. 꼭 찾아보세요. 그런데요, 그레타 툰베리가 외치기 전에 92년에 말했어. 지금 32년 전에 말을 했다고.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은 경각심이 없죠. 왜? 지금 당장 지구가 아프다 해도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없잖아. 여러분, 코로나 왔을 때 좀 무서웠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또 지금 독감이 막 유행합니다. 독감 걸리기가 싫으면 겁은 나죠. 또 시간 흘러가면 또 우리 사람은 내 눈앞에 당장 펼쳐지지 않으니까 별로 이렇게 무감각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엘고가. 자, 여러분 저기에 보면 엘고가 불쾌한 진실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2007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잘 들어요. 이 엘고가. 이분이 부통령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나가면 대부분 당선돼요. 근데 이분은 안 됐어. 왜 안 됐을까? 자기는 지구가 지금 불편한 진실에 놓여있다. 나는 지구를 살리겠다. 경제개발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을 보존하겠다라고 자기가 정책을 말하니까 미국의 사람들이 안 뽑아줬어. 그래 떨어졌어. 그리고 자기는 100회 전 세계를 돌면서 환경 강의를 하러 다녀요. 그리고 책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자, 이거 엘고도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한번 넘어가고 제가 소개만 할게요. 자,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한 사람 있어요. 최대천 교수. 저는 이 교수의 유튜브 2개를 보고 반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환경운동을 하게 되었나 이걸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의 영상을 보고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답을 찾았어요. 제가 이 영상 한번 또 찾아보세요. 이분은 이하연의 액화학부 교수님인데 공생의 가치라고 치면 유튜브가 나옵니다. 최재천 교수의 공생의 가치. 그래서 제가 제목도 아까 공생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엘고가 말했던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불편하다. 아주 더 불편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금 불편해도 지구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강의를 제 강의를 안 들었으면 모르지만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 강의 듣고 나면 지구를 안 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제 목소리가 귀에 쟁쟁쟁 할 거라. 아시겠죠? 자, 근데 이분이 뭐라 말하냐면 전 지구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간이라는 거라. 이 교수님이 말할 때. 기가 막힌 머리를 갖고 어쩌면 빨리 죽을까?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저는 저만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안 된다. 자연을 알아야 된다는 거라. 자연을 알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엄마 아빠 사랑하죠? 손 들어보세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손 들어봐요. 자, 예. 자, 그러면 저 사랑한다. 저 사랑한다.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를 어느 때로 사랑하네. 그럼 좀 전에 하고 교수님 강의했는데 남자 교수님 사랑한다. 손 들어봐요. 알아야 사랑하는 거라. 모르면 사랑 못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 왜 아픈지를 조금 알아보세요. 알면 사랑합니다. 우리가 옆집 아줌마 아저씨 사랑 안 해. 엄마 아버지는 사랑해. 왜? 엄마 아버지를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왜 환경운동을 열심히 하느냐 봤더니 지구의 아픔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남편보다 지구를 더 사랑합니다. 내가 지구를 살려야, 바다의 쓰레기를 많이 주어야, 지구 환경이 좋아져야 바다가 살고 바다가 살아야 우리 인간이 살 거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 사랑해서 내가 제 환경운동 하는 거죠. 인류예요, 인류예. 오케이? 예, 더불어 잘 살자고. 예.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5대양 쓰레기 분리수거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에 환경교육 가면은 아이들 데리고 가요. 고등학교 언니들이 초등학교 환경교육 갈 때 시험 마지막 날 데리고 간 교재인데 지금은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자, 이것을 제가 사실은 게임으로도 하지만 고1, 고2, 고3한테 가르쳐 줬어요. 중학생은 시험 끝나고 나면 내가 활동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보면 미세 플라스틱은 분해가 안 돼. 빨대는 500명 완전히 분해되는데. 여러분 빨대 쓰겠어요? 여러분 분해되는데 500년 걸린대. 비닐봉다리 20년. 여러분 쓸래요? 아니 원래 비닐봉지의 목적은 뭐냐면 제가 한 개만 이야기해. 비닐봉지는 원래 종이봉투를 썼는데 비에 젖고 물에 젖으니까 한 번 쓰고 못 써. 그럼 이걸 여러 번 쓸 수 있는 다회용 용기로 만들자 이게 비닐이라. 그것도 스웨덴에서 만들어 스웨덴 과학자가. 그 상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70년 동안 너무 열심히 썼어. 지금 거꾸로 되잖아. 비닐봉지 한 번 쓰고 버리잖아. 여러분 안 쓰는 게 제일 좋아. 근데 만약에 쓰면 빨아서 말려서 여러 번 쓰세요. 빵꾸 나면 그때 분리배출 하시고. 아시겠죠?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아요. 오늘 저 에코백도 주시네. 비닐로 쓰면 안 돼. 장난감 500년. 플라스틱이에요. 캔 몇 년인지 보세요. 캔. 병뚜껑 100년. 금속캔 200에서 500년. 우지로서 지금 마트 가서 지금 사 먹겠노. 저는 마트를 안 가요. 쌀 떨어지면 가고 되도록이면 안 가. 자, 여러분 독일의 존 셀런 후보 교수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1번.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죠? 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던 세대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더 잘 산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손을 안 들어? 우리가 훨씬 더 잘 살지. 얘. 여러분 우리나요 그 진성 할아버지가 부른 노래 있는데 보릿고개.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그렇게 그때는 못 먹어서 보릿고개라 굶었단 말이야. 먹을 게 없어서. 지금은 차고 넘치죠. 자, 두 번째 손 들어야 돼. 자, 여러분 진짜 미안한데 여러분이 시집을 가갖고 알을 낳았어. 그 아가 또 시집장가를 가서 알을 낳았어. 그 알을 누구를 하냐면 손자라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하고 손자 세대에 비교했을 때 손자 세대가 앞으로 훨씬 더 잘 살겠다. 손 들어보세요. 손을 좁게 들었어요. 이거 좀 이게 지금 중학생이라서 좀 많이 들었는 것 같다. 자, 마지막이에요. 나 손자 세대가 잘 살대 못 살대 아무 상관없고 우리 지구만 자원 팡팡 쓰고 막 지구 뜯어지든지 말든지 막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자. 그래도 관계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숫자 손 안 들었거든요. 이때도 남자 학교 가면 철없는 남자 2명이 손 듭니다. 그럼 나머지 공부해야 돼, 그 학생. 여기는 아무도 없거든. 자, 여러분 방금 봤는데 손 드는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강의 가면 꼭 묻는데 장의로. 나도 강의 가면 묻듯이. 묻는데 손 드는 숫자가 줄어든단 말은 우리가 지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여러분이 살릴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지속가능 발전교육이 필요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부터 해야 되냐면 환경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환경. 우리 생태 환경, 내 주변의 환경, 어려운 사람이 있나 없나 이런 환경을 다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사회 정의를 이루어야 돼. 나보다 못한 사람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장애인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베풀고 나누고 그런 후에 경제 발전이 있어야 돼. 그래서 환경의 변다야 그래 원이 제일 크고
세우고 그 안에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진다고? 경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경제만 잘 살아갖고는 지금 지구를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지역의 특성을 맞춰서 살아가는 건데 제가 정의하는 게 이거예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선생님의 정의예요. 읽어보자. 시작. 예,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만든 책임자를 기르는 거니까 여러분이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기후변화 이런 많은 문제에 놓여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세계 시민교육은 뭐냐? 세계 시민교육 안에는 환경도 들어가고요, 인권도 들어가고요, 평화도 들어가고요, 지속가능 발전 교육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교육은 우리가 세계 시민이야. 이미 세계 시민입니다. 우리가 이미 세계 시민이라. 그런데 내가 세계 시민인데 어떻게 살아야 돼? 자, 여러분 좀 더 어떻게 한다? 포용적이다. 친구가 잘못하는 거 좀 더 용서하고, 내가 양보하고, 좀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이 세상에 기여하는데 막 지식 기능도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술도 배워야 되고 지식도 중요해.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치와 태도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꿈 있죠? 와와 이야기하는 왜? 무슨 일이고? 어? 집에 가야 되는 게 3시라. 선생님 3시면은 지금 3시인데 우짜꼬야 집에 갈 때 못 타고 가요? 스쿨버스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강의를 하다가 시간이 늦어졌어. 이제 이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인데 이거 못 들었어.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걸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걸 안 듣고 그냥 빨리 3시에 가는 게 낫겠나? 아니면 선생님이 빨리 한 30분 이내로 빨리 맞춰갖고 듣고 가는 거야. 30분 내로 끝내볼까? 집에 갈 기라? 내가 옷을 좀 뺐어요. 갑자기 더워지. 자, 그러면 어쩔 거예요? 몇 분이야? 10분에 끝내는 거죠. 3시 10분에 맞춰요. 여러분, 교장선생님 3시 10분에 맞춰서 7분 남았습니다. 나 이런 강의 처음 해보네요. 조금 알고 쳤네. 보따리를 풀었다가 싸야 되겠네. 자, 그러면 제가 하는 활동은 이게 우리가 유엔이 정한 SDG에서 17가지 목표예요. 이 목표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다. 이거 좀 전에 그림 봤죠? 예. 자, 제가 맞춰드리긴 좀 협조해요. 빨리 넘어갈게요. 이런 걸 하고 제가 이제 생태전환 교육으로 교육 과정 속에 사회 교과거든 선생님이요. 사회 수업 시간에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텔레비가 없고요. 에어컨이 없습니다. 왜? 아까 암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교육을 하자 했잖아요. 예. 자, 그렇고요. 모든 활동이 지역사회 연계 활동이고요. 자, 작년에 제가 한 활동을 신문에 나온 게 이만큼이에요. 작년 활동. 좀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사 찾아보면 알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좀 아쉬운데 네이버 오빠야나 다음 언니한테 홍도순 이렇게 치면 충렬여고 이렇게 쳐도 되고 홍도순 치면요 막 나옵니다. 유튜브도 오고 막 기사도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제가 빨리빨리 좀 빨리 마칠게요. 10분 딱 되면 마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지역사 연계하고요. 제가 기후적인 행진을 2014년에 고등학생하고 했어요. 이렇게 이제 지금도 사진이니까 예, 이렇게 기후적인 행진을 했고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시내 나가서 이제 기후적인 행진을 외쳤어요. 자, 이렇게 해보니까 변화가 너무 좋아갖고 올해도 중1학년 데리고 기후천사단 데리고 해봤어요. 자, 따오기 탈인행을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 중1짜리예요. 얘들아 가르쳐주는 게 제가 털을 사가지고 가르쳐줘요. 털지를 빼앗아서 이제 이렇게 옷을 만들고 이렇게 6개의 따오기를 입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 비 오는 날이에요. 예. 이렇게 경찰관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예, 이렇게 고등학교 오빠야들하고 통보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부모님과 했습니다. 예. 시민들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하고도 이렇게 하고 시장님하고 사진도 찍었고요. 이렇게 신문에도 났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갔어요. 어린이집 7세 아이들하고 지금 교육을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KNN 방송에 17일에 와서 촬영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12월 중순쯤 되면 방영이 된대요. 전국에 한번 보세요. KNN 굿모닝 투데이래요. 경남 전체 뭐 방송이라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촬영을 해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저기 엽서를 많이 갖고 왔거든요. 여러분 가서 다 갖고 오시면 원하는 거 갖고 가면 돼 뭐요. 근데 저거를 한 장당 130원, 150원에 만드는 건데 그것도 쓰레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선생님 우리 재생종이 우리 교무실에 개인정보가 있는 방공서나 이런 정보는 파쇄를 해요. 그냥 버리면 안 되니까. 그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된대요. 그래서 이 종이를 아끼자. 종이 뭐로 만든다고 해? 나무. 그죠? 그래서 나무 전략.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종이를 갈아요. 종이를 믹서기로 갑니다. 이렇게 믹서기로 가. 이것도 이제 말로 안 듣네. 뒤로 안 가. 예. 이 지금 이게 빨리 하자기 빨리가 안 되네. 아이고 참. 믹서기로 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하고. 많은 활동을 했어요. 아까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그 창에도 와서 강의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갈고 실제 아이들하고 교육을 하고 이것이 어디로 갖고 써야 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묶고. 네, 이렇게 이제 상추 씨앗 옆에다가 이렇게 이제 씨앗을 심어요. 그 엽서 옆에다 씨앗을 심어갖고 실제 편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눌러줘 있어. 예.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실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다른 학교에. 그 편지를 쓰면 이제 이게 하만여 중에 실제 가서 강의를 한 거고요. 예, 넘어가 있어요. 예. 소감 적은 거고, 이렇게 엽서에다 적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누나들이, 언니들이 그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씨앗 심어갖고. 네. 저 초등 2학년이에요. 네. 넘으세요. 예. 그 답장 쓰고. 그러면 씨앗을 오래 갖고 우유 거기 먹은 데다가 담가 놓으면 씨앗이 2, 3일 후에 발화돼요. 그럼 그것을 심는 거라고. 이 발화되면 텃밭이나 화분에 심어서 상추를 길러 먹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를 너무 일찍 오는데 내 씨앗 싹이 났나 안 났나 그거 본다고. 예, 그리고 1년 동안 하면 다 6, 7통씩 왔다 갔다 하고요. 마지막 날 이제 크리스마스에 선물 보내는 거라. 저거 다 염색해가지고 에코백에 그림 그려서 아이들한테 선물을 줍니다. 예, 편지 써가지고, 네, 넘으세요. 네, 그제 유치원에도 저렇게 갔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실제 만드는 거, 엽서를 만들고요. 아이들하고, 김해도 갔고요. 옛날가 주세요. 예, 강의를 실제 하는 거고, 선생님이. 예, 재생교육 엽서를 만들고,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1학년 아이들하고 저렇게 활동하고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저 편지지를 쓰고요. 예. 거창에도 왔었어요. 거창에 위천 저 전교생 했습니다. 몇 명 안 되니까. 네. 예. 네. 이렇게 이제 7월 중에 실제 방문을 했고요. 네. 아이들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과 함께 정하는 활동. 예. 그리고 정활동하고 그냥 가면 아까우니까 아이들 김밥 싸주고 이제 탐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쓰레기 줍는 거. 예. 뭐 냉장고도 있잖아, 바다가. 예. 제가 쓰레기를 좀 많이 줬습니다. 예. 자, 환경 프로젝트. 예. 1분 남았네요. 예. 자, 그리고 책이 있는데 책은 좀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실천의 날 하는 거 활동들. 예. 실제 이제 중1 하는 거예요. 중1 아이들. 비누 만들기 했고요. 엽서 만들기 했고요. 편지 쓰기 하고요. 예. 파우치. 그 다음에 텃밭에 예, 주는 거 하는 거. 예. 독수리 다큐 시청하고, 예. 예. 이제 현수막 거리는 거 업사이클링 하고요. 예. 네. 네팔에 가는 거. 네. 그 다음 네팔에 가져갈 기념 만드는 거. 텃밭, 네, 탐조. 예. 예. 네. 저 부스 운영하는 거, 한겨레 주간에. 예. 그다음 방과후 활동에 신문식 평화박사.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네. 저 텔레비도 나왔어요. 네. 텔레비에 나왔어요. 저기 여러분 좋아 정우. 예. 텔레비에 볼 수 있으면 보시면 되고요. 예. 기사 같은 것도 많이 나왔고 나중에 다 유튜브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넘어갑시다. 네, 넘어가고요. 네. 네팔에 갔고
예, 쭉쭉 넘어가면 네팔에 가서 요 아이들하고 하는 거 사진 한번 보고 마칠게요. 예, 30초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 네팔 아이들이 편지 쓰는 거, 재생종 엽서에 쓰는 거 그림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환경계의 아이돌, 네, 홍도수 선생님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 정지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환경 콘서트 관련해서 참석을 같이 하자는 의미로 작은 선물 뒤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나가시면서 서명하시고 기념품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구를 위한 여러분의 한 걸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 미리 받았어요? 네, 그러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